자, 그러면 오리엔탈리즘을 볼게요. 거기 이제 179번 테마 보면 그 오리엔탈리즘 있는데, 이 오리엔탈리즘 같은 경우에는 13년도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이게 갈색조 부분이 이제 요즘에 안 나와가지고 안 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보면요, 서양 이미지를 도시, 물질, 선진도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동양의 이미지를 농촌, 정신, 후진, 낙후 이렇게 신비적으로 포장해서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 비판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09년부터 쭉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예로서 그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서양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경제 중심지가 인도나 중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이 이제 유럽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가져온 약탈을 가지고 아시아 생산 시장 무역에 끼어들면서 이런 챙긴 이익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인식 변화. 처음에 이제 유럽인들은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할 때는 동양인들 백인과 같이 취급했다가 자기가 이제 유리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는 동양인들이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정근대 시대 아시아 역사를 낙후된 농업, 농촌 사회로 그린 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공원의 도시로 이렇게 도시 발달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를 설명할 때 뭐 아테네 이렇게 설명하고, 노말 도시국가를 설명하고, 중세의 어떤 장원제보다는 이런 도시들을 이제 주로 설명하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의 도시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가 않다, 역사 사실과. 왜냐하면 정근대 사회에서는 많은 그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유럽의 도시보다는 그 중동이나 그 중국의 도시들이 더 커졌죠. 더 컸죠. 뭐 장안이라든지 바그다드가 인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동양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뒤에 넘어가서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가 이제 올해 이제 부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망하면서 이제 MB나 박근혜 때는 교과서 비판하는 내용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 작년에 들어간 교수님이 되게 교과서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교과서 낼 수가 있어. 그리고 교과서 내더라도 또 좋은 거 안 내겠죠? 주로 비판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과서 낸 거 보면 다 비판한 거 나와. 특히 국정교과서 비판하는 것들 이렇게 냈는데, 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간이죠. 그래갖고 그 도구적 교과서관이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교과서라는 거는 절대적 진리가나 설득력 있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보통 실제 교육과정에서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이런 도구적 교과서관이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편찬과 발행에서 이제 국정,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은 이제 교과서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나 국가기관이 장악하는 거고요. 검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교육과정 개정부터 이제 뭐 세계사, 근현대사, 한국사까지 이제 다 검증된데,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이 당시 이제 구성 요건은 국가가 정해놓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육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05년 기출문에. 인정 자유 발행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제가 녹색책에 있는 교과서 편찬 과정, 번청 과정을 좀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1차 교수 용어기부터 해서 2차까지는 그냥 별다른 교과서 간이 없어. 그냥 국정과 검증을 병행했다가 3차 때부터 이제 좀 체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차 때 국정, 그러다가 나중에 일정,
2종 이렇게 바뀌고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이거 외워두셔야죠.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 다양한 역사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국정교과서 역사인식의 공식 역사관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만 강요하고 이데올로기만 강요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문제점과 개성반은 그냥 참조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이제 그 교과서 문제점이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갈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민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지금과 다른 과거의 민족의 지금 현재적 관점을 투영한 것은 잘못된 역사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을 한 거 가지고 이제 김부식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되게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 신채호가 살았던 어떤 그 민족의 역사 인식을 과거에 투영된 거죠. 근데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뭐 신라, 고구려, 백제가 같은 어떤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제 국사교과서 문제점. 그래서 민족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시연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에도 이제 그 역사 수업 자료로서 연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연표 역사 지도 자주 이제 나왔거든요. 자, 테마 181번 보세요. 자, 연표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를 연표라고 정의낼 수 있죠. 그래서 연표의 유형이 되게 많은데 종합 연표도 있고 뭐 분야별 연표도 있고 사회 기능 연표도 있고요. 단원 연표도 있고 그다음에 구성 형식에 따라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해설 연표가 있어요. 그 해설 연표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역사 사건이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그 연표 본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연표가 쭉 나열되어 있고 땡땡 뭐 해갖고 옆에 보충 설명이 있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이제 해설 연표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 해설 연표만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연표 나올 때 연표의 종류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단원 연표 나오고 연표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백연포야. 백연포. 백지도처럼 지도를 그릴 때 형태만 그려놓고 여기에 채워넣는 방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표를 그릴 때 연표 내용은 삭제하고 뭐냐면 그 연표 몇 년부터 해갖고 이제 순서만 연도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자기가 채워놔야 돼. 그러면 그 백연포는 주로 어떻게 이용되냐? 주로 이제 막판에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이것도 연표 유형인데 그 나의 연표, 가계 연표야.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일종의 수행평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명칭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나의 연표, 가계 연표가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요거 물어봤죠. 그래서 사회 변화와 자신이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 사회의식, 뭐 자아의식 이런 것들 육성할 수 있다. 자, 유용한 점 그거 그 연표학습 유형제 전반적인 내용이죠. 외워두세요. 그거. 자, 역사 사실의 행정의 연관성, 인과관계를 추천한 사고를 육성할 수 있고 비교학습에 적합하죠. 그다음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 흐름을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다음 역사 사실을 개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 지도를 볼게요. 자 역사 지도의 개념은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서 인간 생활의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구조적으로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뒤에 역사 지도와 지도의 비교표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그 예전에 12년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지도 뭐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상대의 지리지도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지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지만 지리지도는 어떤 특정한 시점의 사회 형상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제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지만 지휘 지도는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 세밀하게 표시하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지도 활용 및 장점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크게 세 개의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아는 거죠. 뭐 살수 대첩이 일어날 때 살수가 어디 있느냐, 구조 오소경이 있을 때 구조 오소경이 각각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그 한 장의 지도 또는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어떤 시간적 변화 관계를 아는 거야. 그리고 6.25 전쟁의 과정, 그 다음에 삼국이 이제 한강유가 어떻게 점령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두 번째 유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한 장의 지도에 여러 가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서는 뭐가 나와요? 대동법이죠, 대동법. 그래서 대동세를 어떻게 징수하고 그걸 징수하는 과정에 조은루가 어디고 조창이 어디고 익류지역이 어디고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지도에 대해서 뭐야 여러 가지 사실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세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파란 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 교수 학습 방법에서 그 소재가 이제 뭐냐면 사료학습이죠. 이 사료학습 진짜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나왔죠. 사료학습 부분. 이제 사료학습은 이제 뭐 개념은 넘어가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사료학습 접근법이야. 접근법. 그 사료학습 접근법을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과 단원 접근 방법인데 분산적 접근 방법은 뭐 그냥 수업할 때 하는 거고 단원 접근 방법은 사료학습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단원 설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학습 접근 방법은 따로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이거 예전에 2번 나왔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에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따로 이제 사료학습 모형으로서 이제 2번 나온 게 뭐냐면 노란 책에 있는 요 넘버인 3번이죠. 그래서 1단계 사료학습 단원 선정,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지도계획, 4단계 지도과정, 5단계 평가. 그래서 2단계인 진단검사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09년하고 01년에 노란 책에 그 예문을 그대로 내가지고 냈다는 거. 그거 외워두시고요, 순서.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사료학습의 이제 그 선택시 특정한 표현 능력. 이런 것도 예전 기끌식 기출문제 나왔는데, 사료 제작 시 편견이나 관점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료 비판이 필수고, 그리고 사서마다 역사 사실과 서술과 해석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죠? 삼국사기는 좀 합리적으로 쓰는 반면에 삼국유사는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그대로 그냥 거치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대로 썼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누구 있죠?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무슨 왕이죠? 뇌물마리간인가요? 네, 뇌물마리간의 내용, 지증마리간. 네, 지증마리간 관련된, 지증왕이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자료의 진위와 신뢰성 확보하고 있고, 사료를 어떻게 역사하게 해석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17년 기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여기 17년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의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탐구 활동이 힘들고 흥미를 상실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료 같은 것들 보면 그 번역을 했더라도 한계가 있어. 애들한테 이야기야.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그 허니육조 있죠. 허니육조. 대한국제. 대한국제는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뭐야? 원사조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그거는 애들 수준에 맞게 바꿔놓은 거야. 원사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문 문체 번역을 했더라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시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료의 배경 지식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가르칠 때 설명을 추가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대어를 번역한 사료를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점 그 두 개 내용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나오는 예전에 다음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패턴들 보면 되게 교수들이 나온 데서 내야. 그래서 사료학습도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거 다 안 내요. 거기 보면 맨날 나오는 부분이 한 3-4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골라서 내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 유의점도 그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파란 책 기준으로. 그래갖고 이제 유용한 점은 이제 그 16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역사를 보다 생생하고 느끼게 할 수 있고, 감정이익과 공간적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등장인물의 활동,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배층 외에 다양한 계층의 사회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유의점은 08년 16년 기출문제 나왔죠. 자, 이거 한 3가지, 4가지 되는데 외워두세요. 일단은 역사소설 내용을 학생들 그대로 역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수준에 맞게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 내용은 배제하고요. 그 다음 역사소설의 배경이나 역사 사건의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의 작품에 대한 그 사전에 학습하여 작품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형성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 책 추가되는 게 있죠? 자, 과거인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해야 된다. 요게 4번째 내용이에요. 아마 예전에 이제 그 문제 낼 때 1, 2, 3번까지가 답안일 것 같아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교실의 대화 구조가 있어요. 자, 이 교실의 대화 구조는 이제 2번 나왔어. 03년하고 06년 나오고, 지금 한참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안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파란 책에 있고, 자세한 예문 같은 경우에는 노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노란 책 예문도 같이 찾아봐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로는 연상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0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 교사가 이제 학생들의 단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적 연계 구조로 했던 것이 연상의 원이고, 그 제한된 사고 영역은 그 이유나 의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해 추구의 방식이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유와 배경을 앞에는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그 하나만 물어보죠. 근데 이건 다단계로 물어봐.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해 추구 방식이 좀 예문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전에 이제 그 단점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단점 03년 기출문제. 3, 4가지 되어 있는데 보면, 자, 비판적 사고가 제한돼서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고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논리의 단순화, 비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서를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적 의의를 계속 찾으려고 했다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란책 예문에 나와 있는데 후삼국 시대 때 분열을 통일을 어디에서 그 의미를 지금의 남북한 통일의 의미와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다. 자, 그 다음에 문단식 수업에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요.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이 문단식 수업이야. 예. 그래서 녹색 책에 보면 바스의 견해가 4가지 유형이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꼭. 자, 먼저 이제 유형을 보면 인지기억 질문 있죠. 그 다음 수정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죠. 답답형이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수요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결론과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인데 설명, 대비, 대조,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학산적 질문은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와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인데 뭐 예측, 가설, 추론 이런 것들인데 감정이입은 이거 학산적 사고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수전적 질문하고 학산적 질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답이 하나 있느냐, 2개 있느냐, 2개 이상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포항성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질문이에요? 수전적 질문이죠. 왜냐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포항스 대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는 학산적 질문이죠. 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하나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수렴하고 학산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적 질문이 있어. 평가는 판단, 가치, 선택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자, 이 평가적 질문은 이제 항상 구분하는 게 뭐냐? 적절한이야. 그래서 적절한이 나와버리면 이 단어가 나오면 부사가 나오면 뭐예요? 평가적 질문이다. 꼭 외워주세요. 그 요용어.
그래서 이제 인지 기억 질문, 수요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이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질문 유형을 같이 사용해요. 예. 그래서 그 같이 사용한 유형 사례가 어디 나오는 검은 책이 있어. 이 검은 책이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역사 탐구 기능 할 때는 수요적 질문, 역사 상상력을 유도할 때는 학상적 질문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탐구학습 보세요. 이 탐구학습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뭐 요즘에 이제 추세가 융합협이나 해갖고 사회과하고 역사과하고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탐구학습이고, 그리고 탐구학습은 또 뭐와 관련되면 지식의 가정과 관련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학습하고 또 연계시켜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학습은 여러 그 학습 모형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자, 탐구학습의 특징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학습 활동을 말하죠. 발견학습에 접합하고 지식의 가정을 중시하고 사료학습과 연결돼 있다. 야, 그래서 이제 절차 과정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외워두세요. 뭐 교육학 시간에도 이제 강조되는 부분인데, 일단 문제를 인지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수집을 분석하고 가설 확인하고 일반화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16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중에 가설 설정 쓰라고 나온 거 있죠? 한리차나 사단.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02년에 나왔던 게 일반화 마지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일반화는 역사 교육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결론 도출인데도 일반화는 못 시켜. 왜 역사 같은 경우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장점과 유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능동적인 학습 참여, 역사의 실제 이해와 역사가 연구 방법을 인식할 수 있고, 사료 사용을 통해서 역사의 감각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의점은 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정을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가,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점들은 그 0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는 없어요. 그 파란책 찾아보시면 없고 노란책도 없거든요. 녹색책은 아예 나와있지도 않고 탐구학습. 요거는 어디 있냐면, 요거는 이제 02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과하고 연관시켜서 나왔어요. 이게 02년인가 01년인가 그럴까봐. 사회과 전반적으로 일반 사회 융합형 문제가 가끔씩 한두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과 교육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회 애들이 많이 보는 책이 있어. 거기에서 낸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파란책 내용이 없어요. 노란책 내용도 없고. 예. 자, 하여튼 탐구 수업에서 역사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학습의 계획자면서 촉진자다. 예. 그래서 탐구 학습이 이제 최근에 문제 나오니까 융합형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토의 학습, 토론 학습이죠. 토의, 토론 학습이 자주 나와요, 요즘에. 이 토의, 토론 학습 공부할 때 파란책이 있고 녹색책이 있는데, 파란책 내용은 보지 마시고 저 녹색책 내용 보세요. 이 파란책 내용은 토의, 토론 학습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토론 학습하고 토의 학습을 구분시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일목요연하게 돼 있고, 요즘에 아마 기출 근거, 저희 채점 근거는 녹색책을 가지고 채점을 한 것 같아. 자, 토의 학습은 이제 주제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끄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유형 외워두셔야죠. 대립 논쟁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 대립 논쟁식 수업은 각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거야. 근데 토의식 수업은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데 있죠. 이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2차 시험에 토론 수업 있죠? 토론 수업. 이거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토의식 수업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대립 논쟁식 수업을 했다가는 어때? 집단적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 전체가 이제 두 팀을 나눠서 토론을 참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이 있어요. 그거 좀 외워두세요. 두세 가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의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소음 모든 분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떤 문제에 대해 주어졌으면 의견을 모아가 집단사고를 통해서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도 방법이 나왔죠?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를 선정했을 때 그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되고, 그 일부 학생들의 발언권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라도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문제 해결력, 뭐 합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것도 있고, 유의점 쭉 있는데 뭐 한번 보시고요. 이 장점, 유의점 내용은 파란색 내용은 많이 겹쳐요. 토론학습하고 토의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적어 놓은 거고,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2번 유형이 있죠? 3번 보지 말고, 3, 4번 보지 말고, 2번 보세요, 2번. 네. 그래서 대립 논쟁 수업, 토의 수업. 최근에 이게 많이 나와요. 요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극과 수업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극과 수업.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조건과 행동 결정을 추체험하는 과정이다. 요 키워드는 뭐야? 추체험이죠. 추체험. 이게 공인력 기출문이 나왔어. 추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감정이입이 두 가지가 있죠.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와 추체험이 있죠. 그래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감정이입할 때. 추체험은 자기가 직접 해본 것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체험인데, 극과 수업은 이제 특징도 이렇게 있는데, 극과 수업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 자, 학생의 조직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연기적 선발 방식,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연기적 선발 방식은 그냥 잘하는 애들만 이제 나가서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간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모둠을 나눠서 A, B, C로 나눠가지고 그 A, B, C 조가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만적에 나눌 때 만적의 입장, 최충의 입장, 다른 노비의 입장인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 같은 내용의 모둠 형식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둠이 끝난 다음에 연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상을 비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고 또 관점을 알 수 있고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주제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는 거지. 한 개의 주제에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 나눠갖고 소주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 다른 내용을 모두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근데 이번에 이게 나온 게 17년 기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극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이제 뭐냐면 방법이 있어요. 수업 방법이. 그 녹색 책에 보시면 연극식 있고 모의 재판이 있고 뭐 시사 토론 있고 다큐멘터리 수업 있고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목표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갖고 나는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다. 역사 상상력을. 그러면 제일 적합한 게 뭘까요?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연극 수업이겠죠? 그래갖고 이제 인문의 행위에 대한 감정이입, 역사 상상력, 역사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나는 그 역사를 평가하는 판단력을 강조하고 싶다. 애들한테.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할까요? 모의 재판이나 뭐 시사극. 물론 이 모의 재판 시사극 같은 경우에는 역사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시사 토론 수업. 이거는 역사의 판단력이죠. 그래서 역사적 하위 범주 있죠. 어떤 상상력, 판단력,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극과 수업에 따라서 극과 수업 안에는 연극식도 가르칠 수 있고 모의 재판이나 시사극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요번에 여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이 주어지고 여기에서 길러진 역사적 사고력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뭐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썼더라고, 소설을. 근데 이거 틀려요. 역사교육론은 답이 뭐야?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딱 이게 그 수렴적 사고방식이야. 폐쇄형이에요. 뭐 개방형이 아니야. 근데 개방형으로 쓰면 맥락은 맞을 수 있지만 답안에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려. 그래서 꼭 그 기본서 안에서 에어를 써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합격하려면.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실력 기출 문제 이제 극과 수업의 단계가 나와요.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연극 준비에서는 연극의 역할극의 목표, 주제, 상황 등을 설정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을 선정하면서 무대를 준비하고요.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 진지하고 참여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연극 분석, 그래서 역사의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등등 있고, 자, 극과 수업의 유의점 할 때 이제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극과수의 형태를 정하고. 그래서 학습 목표는 역사 상상력을 한다. 그 감정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수업 방식이 맞을까요? 연극식. 그 다음에 나는 역사적 판단력을 애들한테 하고 싶다면 시사토론 수업이나 모의 재판극. 이게 이제 낫겠죠. 연극 대본 작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하되 그 교사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뭐 질문을 통해서 탐구한 내용과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해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의점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학습으로 넘어갈게요. 개념학습. 자, 개념학습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개념학습은 여기 보면 이제 정역적 사례와 구체적 사례로 구성이 됐죠. 시민사회 혁명할 때는 정역적 사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청교동혁명은 구체적 사례 이렇게 있고, 또 속성과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시각사상은 근대를 지향하는 사상체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시각사상은 중농주의, 중상주의로 분류하고, 중농주의는 중상주의 유형론 이 정양호, 이게 중상주의죠? 아니면 중농주의네. 오타네요. 예. 중농주의자는 유형온 이 정양이다. 이건 구조로 보면. 그러면 구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저기 그 앞 시간에 이제 양주 모임 때 했는데 구조는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유형온 그 다음에 이익 정약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근데 중상주의, 중농주의, 실학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건 후대 사람들이 부과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걸 두 개로 합쳐갖고 뭐냐면 우리 구조라고 해요. 구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개념 자체가 아는 게 아니죠. 그 개념 해석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특징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쳐 있지만 좀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 내리고 추론하고 해석되어진 거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창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는 사람들에 따라 독특한 개념과 중거 형성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 시기, 상황에 따라 의미가 속성이 달라지고요.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 사건이나 사물들에 다르게 정의낼 수 있고, 새로운 역사적 사례를 포함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밑에 작은 표시를 해놨죠? 그 예를 든 거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개념화 과정이 있어요. 그 탐구활동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수업 과정이 예전에 12년 기출문제에 나왔고, 이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이거 녹색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함유된 개념의 잠재적 의미를 창출하고, 두 번째는 그 의미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다음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 개념을 적용하고 의미를 재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예문을 이렇게 밑에 달아놨어요. 그 예문은 그 파란 책에 있는 예문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테러 191번 넘어가죠. 인문학습. 인문학습도 한 3-4번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인문학습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녹색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나누죠. 인물사 학습이 있고, 보통 인문학습이 있어. 이때 인문학습은 이제, 큰 개념의 인문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개념의 인문학습은 이제 역사학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자, 인문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사 학습에서는 또 세 가지가 나눴죠. 행위, 경치적, 문성 모형, 그 다음에 전기 자서전 모형, 인물을 통한 인식 및 세계에 대한 문화이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은 이제 종합적 접근 방법, 이제 인물이 죽고 태어나고, 그다음 살아가고, 그다음 죽은 전생을 다루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인물학습, 종합적 접근 방법은 이거는 역사학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죠? 윤리학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역사학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학습 방법은 인물사 학습이야.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행위 수업과 관련된, 행위 모형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분석적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분석적 접근방법은 어느 한 면을 보고 그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 설명이론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학습은 이제 종합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두 번째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좀 볼게요. 자, 목적은 인물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론해서 그 인물의 역사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꼭 이순신 장군의 전생을 살펴본 게 아니라 한산도 대첩의 한 부분만 분석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학익진을 펼칠 때 어떤 전술적인 목적과 상황과 수단을 선택해서 승리를 거두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적, 상황, 수단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서 행위의 복합성과 의도의 응폐성 등 이해가 어려운 것들 있는데 그건 교사가 이제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유의점 내용이 있죠.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개인적 성향도 봐야 되고, 의도와 동기와 함께 또 객관적인 어떤 조건들도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그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행위 결정 분석 모형만 속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문학습을 연구할 때, 인문학습할 때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는 그 행위자의 성향도 동시에 봐야 되지만 또 뭐도 봐요. 그 행위자가 처해져 있는 구조나 이런 상황, 객관적 상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용한 점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자,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의 역할 이해를 할 수 있고, 행위를 추론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 인물의 일생과 정기 자서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사회 전환기를 따르면서 역사의 변화와 개념, 원동력을 제시할 수 있고, 뭐 인물의 전생의 과정을 연대해줘야 있고 등등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순신 얘기를 하면 이순신이 그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죠. 문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뭘로 보는 거야? 문과. 근데 문과도 한 번에 안 붙었어. 뭐죠? 두 번만에 붙었죠. 예. 근데 만약에 이순신이 그때 문과에 붙었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개판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실패가 꼭 그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이제 나도 지금 임용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꼭 이순신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처참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떨어져도 뭐 다른 데 가갖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 어떤 강사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제가 뭐 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은 10년도 이제 준비하려고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때 11년도 그 임용 보니까 경기도 4명 뽑았어.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 그래서 이제 기간제 생활을 했다가 지금 EBS도 잘 나가는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됐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세계사, 좀 얼굴 예쁘시고 막 그러신 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꼭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예. 하여튼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 개인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인문의 행동을 통해서 또 뭐 역사적 어떤 발전 법칙을 또 끌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인물이라는 게 그걸 대변하는 인식세계와 시대 문화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드 홍준표 그분 있죠? 홍준표 사고방식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뿐만 아니라 그 당대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용한 점은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고, 출처형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 유의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 너무 지배층 위주의 이제 인물 성종을 지향해야 되고, 5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자, 한 인물을 너무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윤리적 판단 역정을 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지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 거라고 하는데 이거 좀 곤지 지향할 거.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야. 네. 그래서 역사학에서 왜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지향해야 되냐? 그건 너무 윤리적 도덕적 판단 강조할 경우에는 이게 역사학인지 윤리학인지
뭐냐면 정체성이 혼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경사 일치적인 어떤 그 교육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주제학습 보죠. 이 주제학습도 이게 좀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은근히 시험 문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5년 기출문제 나왔고 11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랬는데, 자, 주제 설정 방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서로 밀접대 관련된 사건 인물을 서로 연결시켜서 심층적 탐구를 할 수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단원명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제의 심층적 탐구를 통해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주제 사건을 연결해서 역사 지형도를 형성할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자, 이때 이제 주제학습 제목을 제시할 때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목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개괄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논술 문항 형식으로 최대한 제시해라 라는 내용이 파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학습 공부하실 때는 파란 책 내용하고 어느 내용을 봐야 되냐면 녹색 책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녹색 책에 보면 학생 주도의 탐구학습을 구성하기 위해서 탐구학습 방법이 있는데, 주제학습하고 탐구학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구체 예문이 있어요. 예,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의점 내용을 보면, 단순히 주제 조사할 경우에 문장을 뺏겨서 오는 수준을 정리해서 심층적 가제 탐구나 문제 해결 같은 거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주제를 선정할 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그 가족제도 변화를 조사해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선시대 가족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조사해라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박물관 수업할 때도 그 사전에 이제 조사한 내용도 있죠. 그때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주제 내용과 이제 주세과 이세 방법 쭉 있는데, 요건 제가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표로.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있고, 선생제 주제에 대해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테마 193번 넘어가죠. 비교학습. 이 비교학습도 상당히 중요하죠. 되게 문답학습, 비교학습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비교학습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꼭 외워두셔야. 키워드가 유사점, 차이점이야. 대조와 비교는 다르죠. 대조는 뭐야? 똑같이 이제 하더라도 대조는 남자, 여자와 차이점을 부각시킨 거고, 근데 비교는 뭐야?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문화권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비교 학습의 대상은 역사, 사건, 종교, 사상,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하고요. 자, 비교 분석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밀이야, 밀. 예. 그래서 밀 아시죠? 질적 공리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치법과 차이점은 있는데, 일치법은 공통적 요인을 찾는 거죠. 그 다음 차이법은 2개 이상의 사례 중에 차이를 찾는 거야. 이거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말은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남색책이 있죠. 남색책에 이건 서양사와 또 관련돼 있는데, 그 서양사에 보면 이제 그 유럽 중세 후기에 꼬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꼬명운동에서 이제 독립 도시들이 이제 유럽의 중세 도시들이 형성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북유럽형과 남유럽형. 그러니까 북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요 당시 이제 그 중세 그 봉건 귀족 타파하고 나온 거고, 남유럽 중세 귀족들과 손을 잡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차 기출 문제 때 그 독일의 그 꼬몽운동이 나왔어. 독일의 꼬몽운동의 특징은 뭐야? 중세 그 봉건 귀족 타도하면서 독립된 도시를 만난 거야. 그건 가능했던 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도시들, 성직자 교구들이. 그 성직자들이 뭐예요? 군사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쉽게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고 연금을 사가서 타도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는 좀 불가능했죠. 남유럽형은. 왜냐하면 봉건 세력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적당히 타협하는 과정에서 봉건 세력들을 이제 도시기조로 끌어들여갖고 도시 행정에 참여하면서 이제 도시국가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 분석 방법도 있지만 그 예문도 같이 이제 서양사와 관련돼 갖고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 비교학습 장점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공통적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다음 공통적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 대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사고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사건의 성격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어떤 역사의식과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유의점 그거 외워두셔야죠. 맨날 나오는 유의점이야. 항상 파트이즈가 안 듣고 나온 게 유의점이죠. 자, 예를 들어갖고, 자, 비교 대상의 선호의 감정이나 우연을 판단을 요구하지 말 것. 그래서 각 집단의 조건 속에 고려해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뭐냐면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교 판단의 결과 항상 다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역사 사실 같은 게 달라지면 뭐냐면 그 내용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할 때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형상과 사건 관계들을 비교한 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국의 여성들의 삶과 저 미국의 강아지들의 애완견들의 삶 비교했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의 여성의 삶, 미국의 여성의 삶 이렇게 비교해야지 비교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돼. 예.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외워두세요. 항상 비교학습 나오면 유사점, 차이점, 유의점 맨날 물어봐. 가끔씩 장점, 뭐 비교학습 방법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94번을 볼게요. 교수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있고 방법을 끝났으면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그래서 교수학습 평가인데 이제 평가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가끔씩 나와 가끔씩.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요번에 나왔죠. 포트폴리오법. 그래서 3, 4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평가책 요번에 최근 나오는 추세를 보면 어떤 거냐면 그 평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책. 평가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준다고 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평가책 쓰시는 최 교수님이 맨날 들어갈 때마다 한 문제씩 내. 자기 책에서. 그래서 그게 13년, 14년에 한 문제 냈죠? 냈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시험문제 냈죠? 포트폴리오법. 그리고 아마 요번에도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최교사 나오면 예문에 다 무슨 교수님이 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냈는데, 포트폴리오법 냈는데, 그러면 요번에 평가책이 나올 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 교수님 나오는 패턴들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거 한번 건들면 A를 건들면 A는 절대 안 내요. 그 옆에 있는 B를 내. 그러면 요번에도 포트폴리오법 건드렸으면 수행평가 안에 포트폴리오법 외에도 평가책 안에 몇 개 있거든요. 그거 건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따로 평가책 그 부분만 포트폴리오에 있는 수행평가의 내용도 있죠. 특징들, 뭐 글쓰기 방법 여러 가지 있어 한 3-4가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갖고 제가 역사인 쉼터나는지 그 다음에 북소년 특강 자료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 안 돼요.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데 들어가실 때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 그 교수님의 패턴을 볼 때 요 부분을 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이 수행평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 문제 요번에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교수님 요번에 들어가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평가책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교육학 상식적인 내용들만 냈어.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울 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진단평가, 뭐 지도의 도입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는 예전에 한번 2-3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피드백 받는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시가 끝날 때는 총괄평가예요, 형성평가요? 형성평가죠? 그럼 한 단원이 끝나면 뭐예요? 총괄평가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안이 주어지고 그 결과 마지막 할 때 마무리할 때 했던 평가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죠.
그리고 그 전개 부분에 하는 것도 형성평가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총괄평가는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단원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그 학교 갈 때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총괄평가 내용이에요. 근데 뭐 요즘엔 총괄평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1차 고사, 뭐 2차 고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구성주와 관련돼 갖고 수행평가 나오죠. 지식의 가정. 근데 예전에는 이제 수행평가 일반 특징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뭐와 같이 나오면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제 도입할 때 처음에 그게 이제 01년, 02년, 03년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그때는 수행평가니 구성주의니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일반적 특징이라든지 수행평가 필요성 쓰고 나온 적이 있어. 그 교육과정이 있어요. 7차 교육과정. 오이지널 7차 교육과정 안에. 근데 지금은 웬만한 수행평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수행평가 나오면 뭐와 연결시켜 나온다? 구성주의 개념과 연결시켜든지 좀 약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책에 이제 글쓰기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평가 내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평가 기준 해갖고 그거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는가, 뭐 의미를 분명히 했는가, 자료 수집과 활용이 적절한가, 그리고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했는가, 쓰기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포트폴리오법이죠. 네, 포트폴리오법. 수행평가, 그러니까 평가책 보면 수행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법이 있고, 글쓰기 방법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한 4, 5가지가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3번째인가, 4번째가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교육학 시간 다 배웠죠? 보관, 유지 가능한 서류출로서 그림, 작품 등 진술 증거를 수반하는 용기며 정부의 관료 문서 목록 등을 이제 지칭하기도 하고 등등인데,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다 기록을 남아서 그 학생들의 변화 과정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요즘에 대학교 들어갈 때 그 포트폴리오 많이 보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갖고 어떻게 이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 진학에 대해서 나갔는가에 대해서 여러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자, 하여튼 평가 시기는 이제 한 단원이나 한 학기 1년 단위로 해갖고 할 때 비교적 장기간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이제 이용 방법은 주로 학습지와 배운책을 통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학습지와 배운책을 통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 장기적인 이제 내용들, 평가 과정들을 이제 좀 보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법도 이제 평가 방식 많이 사용돼요. 학습지 나눠주고 학습지 쓴 거 보고 이걸 이제 평가하는데, 보통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죠. 대여섯 번 계속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법이 있다는 거. 자, 장점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법 안에서 채점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비교적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많이 쓰면 A점 10점 주고, 중간 적게 쓰면 25점 주고, 이건 안 되죠. 왜?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기준이 제시하지 않잖아. 그러면 많이 쓴 기준은 뭐야? 5장. 적게 쓴 기준 2장 미만. 그렇게 써야지 명확히 채점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라는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잘했는데 처음 잘했어. 근데 나중에 못했어. 그럼 점수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근데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이 학생이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전입할 수 있다. 이 3가지 장점 꼭 외워두세요. 3가지 장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풀어볼 때 어떤 분들이 포트폴리오 장점 쓰라고 거기 문제 풀면서 답안을 어디에다 제시했냐면
교육과 강사한테 배운 답안을 제시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틀려. 예, 이건 역사교육 문제죠. 그러니까 요 교수가 제시한 책에서 제시해야 되죠. 예. 특히 이제 역사교육 교수들은 자기를 교육학 교수로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역사교육은 따로 교육학과 차별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교육학 강사 책을나 교육학 교수 책을 그 답안을 적어놓으면 이게 밖에 안 해준단 말이야. 예. 그래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문제가 갑자기 이제 듣보잡 같은 문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쓰셨을 거야 아마 당황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또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요거 평가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요거 내용 예문 쫙 읽어보고 그냥 찔러본 거죠 한번. 근데 우연찮게 맞은 거야 그거는. 그게 5점짜리 문제인가 그거야. 그러면 1, 2점 거쳤죠? 4점짜리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1, 2점 건지는 분도 있어. 그래서 듣보잡 같은 주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한두 개 쓸 수는 있어. 그 쓰면 뭐야? 1, 2점 얻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이제 보면 되게 중앙집권 자기가 모르면 서술 다 중앙집권 왕권과 쭉 1번부터 11번까지 써요. 그러면 한마디 들어가거든 중앙집권 왕권가. 그럼 뭐야? 1, 2점 얻는 거야. 그러면 1, 2점은 얘 입장 올 때는 뭐냐면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등급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이 좀 걸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조건 다 써봐라. 쓴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요. 뒤에서 욕은 하겠지만 자기가 손해볼 건 없어. 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오답지 매력도라든지, 그 다음에 번별도라든지, 뭐 신뢰도 이런 것들이 그 평가책의 기출문에 나왔어요. 13년, 14년도. 근데 제가 요거는 막 수가 있고 막 수리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이거는 교육학 시간 잘 더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시간에 보면 번별도니 평가도니 뭐 매력도니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평가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 200번을 다 끝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그 부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 강주, 익산 이렇게 이제 끝났고 여기 익산 모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익산 모임을 이제 안 하다가 원광대 강의실을 좀 빌려주신 분이 있어갖고 처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그 익산 모임이 제대로 될까? 왜냐면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5명이 못 넘길 거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2, 3명이나 모여도 하자고 이제 딱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대성공했어. 박수 같이. 네. 그래서 익산 모임, 물론 다른 모임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제 익산 모임이 이제 꾸준히 이제 시작이 아주, 뭐냐면 미약했지만 이제 뭐 지금, 그래도 이제 희망이 싸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계속 익산 모임을, 추진해 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